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립스틱을 외모를 치장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외모를 잘 꾸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 대사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제 이안 부르마의 영면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군자의 복수냐? 혹시 뭐 빅터 프랭클이 출소한 다음에, 출소라기보다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문을 닫은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나치를 찾아가서 복수라 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누가 복수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예요. 제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제가 뭐 빅터 프랭클한테 무슨 원수를 졌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고 유통되는 방식이 뭐 좋게 말하면 재미있고 흥미롭고 나쁘게 말하면 좀 삐뚤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이긴 하다. 근데 그 복수가 뭐 이렇게 피 튀기는 복수는 아니고 굉장히 좀 소심한 복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무튼 논의를 들어가 봅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저처럼 얘기한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의 논의 자체가 프로이트의 탈을 쓴 니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탈을 쓴 니체입니다. 프로이트의 탈을 썼다는 게 뭐냐? 정신분석이니까 프로이트의 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니체는 뭐냐? 지금 이제 이 책에 요 중심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요 중간 넘어서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로고세라피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 의미, 로고스, 그리스 말로 Logos, 로고스가 있어야 사람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이게 로고세라피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의 사고는 그냥 니체입니다. 니체의 사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생 철학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빼서 그것을 정신분석의 틀 안에 끼워 넣은 게 이제 로고세라피의 내용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책의 내용을 다 아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니체적이에요. 시련이 얼마나 크건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시련을 자신의 과제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라틴어로는 하나 9글자, 한국어로 쓰면 5글자,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운명 안에 있는 시련이 얼마나 크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결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렇듯 빅터 프랭클의 논의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니체의 철학을 굉장히 대중화 혹은 속류화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 히트를 쳤고 그게 일본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쭉 해나간다고 하면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기계발서, 그 최근에 뭐 도서관에서 뭐 들여보내지 않기로 했네 어쩌네 하는 자기계발서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돈벌이에 미친 책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자기계발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로
인해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을 약간 얘기가 새는데, 철학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서양 철학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고의 대상과 사고의 방식을 통한 지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사상이라는 거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좀 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자기계발서 안에는 분명한 어떤 사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많은 경우에 서양 철학의 어떠한 영역들에 빚을 지게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니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니체를 이해하면은 자기계발서의 논의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목적으로 우리가 니체를 읽지 않죠. 근데 자기계발서의 논의에 친숙한 사람들은 니체를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되게 들어봤던 얘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자, 빅터 프랭클의 논의도 어떤 속류화된 쉽게 쓰여진 니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겁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야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 부분 되게 우리 한국의 작가들, 문인들이 또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하긴 실존주의도 니체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이 대목에는 동시에 어쨌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존엄한 사람이야, 나는 나의 존엄을 뺏기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존엄한 존재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도 인용해서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없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이야기가 뭐가 어떻게 됐길래 노정태 니는 복수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냐 라고 한다면, 요 책 뒤에 숨겨져 있던 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봅시다. 요게 뭐냐, 요새는 안 해요. 이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전자식으로만 기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머니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일수 수첩입니다. 일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군대를 2010년 10월에 들어가가지고 2012년 7월에 나왔는데, 요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박스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남겨왔어요. 군대 가서도 이 짓을 하고 있었죠. 자, 전역까지 579일 남았다고 하면서 지배하지도 지배당하지도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혼자 씩씩 하고 있었습니다. 앞부분 조금 읽어볼까요? 자대에 온 지 나흘째 되는 금요일이다. 화요일부터 겪었던 일을 통해 나는 지배하지도 지배당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 여기 있죠. KTA, 여기서 KTA는 카투사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그 교육대예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넘어가가지고 KTA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KTA 3주차 월요일, 카투사 플래너 사용 방법을 교육받을 때의 일이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대한 감상적인 요약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통속적 불교의 메시지로 내용이 쪼그라들어 버렸다. 비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은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대립으로 놓고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군대에서 가르친다니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물론 한국 군대가 여러모로 뭐 아름다운 곳은 아니지만 솔직히 강제 수용소는 아니에요. 저는 군대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군대에서 야, 네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냐 아니냐는 너 생각하기에 달렸다? 같은 소리를 군대에서 하는 건 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는 궁극적인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해 발화되는 순간, 그것은 그 궁극적 자유를 제외한 수많은 것들을 시스템이 임의로 제한하는 행동에 대한 알리바이로서 작동하게 된다. 군대 오니까 족같지? 그리고 내게는 이 상황 속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이게 2011년에 제가 요 내용을 다시 이제 카투사니까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외박을 나와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요 이렇게 타이프를 해서 정리를 해놨죠. 요 주소 이것은 자 제가 요렇게 열심히 손으로 썼던 내용들을 이게 실제로 쓴 날짜는 2010년 12월 17일이고 요거를 이제 외박을 나와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옮겨놓은 게 1월 그러니까 2011년 이듬해 1월 16일 날 이제 외박을 나와가지고 요거를 타자로 쳐서 쉬익쉬익 하면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걸로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복수가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 사상의 기원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를 복수라고 친다면 지금에서야 이제 뭔가 뭐 찌질하다면 찌질한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책으로 들어와 한국 사회에 전파된 어떤 이 속류화된 니체 철학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뭐 오남용이라고 한다면 오남용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 특히 남성분들은 잘 아실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솔개의 선택. 이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솔개가 평균 70년을 산다고 한다. 근데 이제 한 40년쯤 살면은 뭐 노화해가지고 털도 빠지고 뭐 부리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물어서 막 스스로 부리를 쪼고 막 털을 뽑고 막 해서 이제 다시 풍성충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확 하늘로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개뻥이죠. 개뻥이고 이 중요한 건 그게 개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뻥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 뻥의 이면에 담긴 사상과 철학의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게 니체다. 어떤 니체냐? 니체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니체 안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적 내용 중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이 솔개의 선택 요거 남자들 군대 가거나 예비군 훈련 가거나 민방위 가거나 아무튼 그런 소위 정훈 교육을 받을 때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보이스비 앰비셔스 같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속류화된 니체 철학의 어떤 하나의 활용 방식이고 그게 2012년 12월에 노정태라는 자가 짜증을 내고 있었다시피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을 자살하거나 타령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자유를 주지 않는 공간에서 정훈 교육의 형식으로 너에게는 최종적인 자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군 생활에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빨을 막 부득부득 갈고 뭐 여자도 다 군대 보내야 되고 막 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뭐 빼앗아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 논의에 동의하지도 않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친하게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군대라는 공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혹은 자유를,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로 양보하는 제도인 건 맞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그 상황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건 이제 개별적인 사병이겠죠. 징집되어 온 사병들한테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빅터 프랭클 책을 인용하는 게 과연 온당한 행위냐라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 있을 때의 목적은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죠. 그게 아니라 네가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삶의 의미를 나라 지키는 것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조직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군 내에서의 자살과 뭐 가혹행위와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제가 좀 먹물 같은 섣부른 소리를 하는 것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철학에서의 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 제가 이제 잘 아는 건 주로 서양 철학사니까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얘기되어 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특정한, 그러니까 대중서에서 사랑받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널리 쓰여왔던 그런 이야기들만 뽑아서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게 대중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중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는, 대중들 덕분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인들 스스로의 정신까지 굉장히 좁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안 찾아봐서, 첫째,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도 해볼게요. 첫째,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는 니체를 프로이트로 포장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탈을 쓴 니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둘째, 그 니체의 내용이라는 게 니체 철학의 전모가 아니라 의미가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딱 요 정도 수준에서의 니체만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것이 군대 같은, 아니면은 뭐 직장이건 뭐건 어떤 관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라고 자유롭지 않게 가르치는 굉장히 이상한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역설이라는 사실을 좀 인지는 하자, 알고는 있자. 이게 왜 역설적이고, 거기서 말하자,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혀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는 게 철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철학의 고민은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 속류화된 니체의 발언 몇 개를 달달 외우는 뭐 그런 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실 뭐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과 함께 서양 철학사를 다시 쓰겠다, 내지는 이런 생각하다 미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 철학을 융합하는 어떤 진정한 사상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철학 전공자 중에 제가 그런 걸 할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맨날 하던 얘기만 하고 하던 레파토리만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지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한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다양하게 잡식을 해보자. 편식을 그만하자. 더 나쁜 편식은 뭐냐?
본인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히 뻔한 무언가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지적 편식,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삶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사흘간에 걸쳐 진행됐던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저의 개인적인 2010년 12월에 이렇게 빠칭하면서 이렇게 썼던 요런 여기 내용 막 이 못 쓴 글씨 읽겠다고 막 너무 눈에 힘주지 마시고 제가 이 블로그 게시물은 거기다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그냥 똑같이 따라 쳐놨어요. 이런 시기여서 세상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먼저 잘 해보자. 그러니까 생각을 꼭 바꿀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원래 생각이 맞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잘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자 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뭐 해보죠. 감사합니다.